거대한 황토빛 물결 위에 펼쳐진 삶의 현장. 자연의 풍요로움과 순수함, 그리고 독특한 문화가 어우러져 있는 메콩 델타에서의 여정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때 번성했던 왕국의 역사, 그 영광의 세월은 이제 흔적만 남아 있는데요. 베트남 마지막 왕조의 숨결이 살아있는 후에에서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그리고 중부 고원지대에 살고 있는 에데족, 자연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찾아 오늘도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파란만장한 역사의 길을 걸어온 베트남. 곳곳에 그 흔적을 간직한 도시들이 남아있는데요. 특히 수도 하노이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전통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간직한 곳입니다. 오토바이 천국 하노이. 홍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에도 오토바이 물결은 계속되는데요. 다소 시끄럽긴 하지만 도시의 색깔이 느껴집니다. 1000년 전 수도로 정해졌던 하노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여전히 세월의 정취를 품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삼육거리인데요. 옛날 36개의 상공인 조직이 36개의 거리별로 정해진 상품을 만들어 팔았던 데서 유래된 곳입니다. 이곳에서 오랜 지인인 점 교수를 만났습니다. Thế là mai đi Huế đúng không? 네, mai. Hôm qua ta đi Mãi Châu về, và hôm nay thì có tăng cân phục một lần nữa. Không phải từ Huế qua Chiêm Hoàng hay bao. 점 교수는 베트남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점 교수의 안내를 받아 삼육거리를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삼육거리는 그야말로 베트남 전통 도시의 면모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비슷하게 생긴 골목들이 미로처럼 연결되어 있고 작은 상점들은 세월의 흔적을 안고 연이어 있는데요. 100년 넘은 옛 건물들이 아직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삼육거리에 있으면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곳은 거리마다 만들어 팔던 물건의 이름을 그 거리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설탕거리입니다. Hiện tại thì ở đây còn rất nhiều những cái cửa hàng mà nổi tiếng bán ô mai, bánh mứt kẹo chẳng hạn như là các cửa hàng như nhà đây là cửa hàng Toàn Thịnh. 과자를 비롯해 설탕에 절인 과일을 말려서 팔고 있는 가게들이 많았는데요. 베트남 사람들의 대표 간식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밤이 되면 삼육거리에는 더욱 활기가 넘칩니다. 늦은 시간까지 불을 밝힌 상점들. 밤에 보는 거리는 낮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특히 음력 정월 전후에는 재래용품을 파는 가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는데요. 다양한 전통 축제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도시의 어느 거리에서도 쌀국수를 파는 노점상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상인들은 손님들을 만나러 분주합니다. 가장 흔하면서 대표적인 메뉴가 바로 쌀국수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 중에 하나가 사탕수수 주스인데요. 삼육거리의 별미입니다. 하노이 구시가지 곳곳에는 밤에도 생동감이 살아 넘칩니다.
여기가 동수원 시장인데요. 우리나라의 동대문 시장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수원 시장은 하노이에서 제일 유명한 시장 중에 하나고요. 베트남을 가르치는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동수원 시장이 어디죠? 이렇게 묻는 것이 외국 사람이 베트남어를 배울 때 반드시 배워야 되는 말이 될 정도로 유명한 시장입니다. 옛 정취를 간직한 거리의 야시장이지만 팔리는 물건들은 변화의 흐름을 타고 있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품목이 바로 휴대전화 케이스라고 합니다. 야시장의 매력을 뒤로하고 다음 여정을 향해 발길을 옮겼습니다. 베트남 마지막 왕조의 수도 후에로 가기 위해 밤기차를 타기로 했습니다. 베트남에서 가장 빠른 기차를 타도 하노이에서 후에까지 12시간을 꼬박 달려야 합니다. 베트남에서는 프랑스 식민 정책으로 1881년에 인도차이나에서 가장 먼저 철도가 개설되었습니다. 열차 침대칸을 이용하기로 했는데요. 좁은 객실마다 6개의 침대가 빼곡히 들어차 있어 몸을 움직이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딱 잠만 잘 수 있는 정도의 공간입니다. 들어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네요. 베트남 사람들 체격에 맞춰진 것 같고요. 좀 키가 큰 서양 사람이나 한국 사람들 좀 들어가기 불편할 것 같습니다. 제가 누우니까 머리하고 발이 끝까지 닿네요. 지금 보니까. 드디어 열차가 출발하고 하노이와 아쉬운 작별을 고했습니다. 밤새 달린 기차는 북부를 지나 중부지방으로 접어들었는데요. 차창 밖으로 풍경들이 지나갑니다. 좁은 침대에서 밤새 뒤척거리다 보니 몸이 좀 힘들었는데요. 이것도 여행의 또 다른 묘미겠죠. 아니, 저쪽에 되는 거 아니야? 기차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삶은 달걀이 아닐까요? Bao nhiêu tiền một cái anh nào? 5.000 một con của anh ơi. 5.000 một cái. Ồ, xôi bán hết rồi à? Gần hết. 25.000. Vào đây nhá. Chú nào chú đồ sơn giò hay suốt là mời khách chú nào. 맛있게 생겼네요. anh ơi, em mới 여행길에서 만난 사람들은 금세 친구가 됩니다. 아들 농장을 방문하기 위해 기차를 탔다는 부부. 음식을 나누면 쉽게 친해진다는 얘기는 만국 공통인 것 같습니다. 강공nghiệp à? 조각조각 이어붙인 듯한 초록빛 풍경. 그렇게 기차는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베트남의 대표적인 역사 도시 중에 하나인 후에. 수도 하노이와는 540km나 떨어진 중부지방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입니다. 후에는 인구 34만 명의 작은 도시이지만 하노이와 호치민시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옛부터 종교와 문화, 상업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특히 화려했던 과거 응우엔 왕조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후에를 가로지르는 흥은강입니다.
흥강을 경계로 하여 이쪽이 신시가지고요. 저 강 건너편이 구시가지입니다. 저희 구시가지에는 베트남의 마지막 왕조인 웅엔조의 왕궁터들이 지금도 남아있고 많은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흥강을 배경으로 많은 왕궁과 유적들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우리의 경주와 같은 옛 도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의 나라인 베트남답게 이곳 후에도 흥강을 끼고 도시가 발달했는데요. 유유히 흘러가는 강물은 왕국의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도심을 연결하는 쩌응티엔 다리를 건너 역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구시가지로 향했는데요. 구시가지의 유적지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구시가지에 들어서면 높이 37m의 베트남에서 가장 높은 깃발탑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후에 왕궁과 만나게 되는데요. 왕궁을 둘러싼 웅대한 해자가 왕조의 위용을 보여줍니다. 19세기 초 현재의 베트남 영토를 완성했던 웅웬 왕조. 하지만 프랑스의 국권을 빼앗기고 쓰러져간 마지막 왕조이기도 합니다. 커다란 궁전이란 뜻의 다이노이 혹은 베트남의 자금성이라고 불릴 정도로 후의 왕궁은 웅장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궁궐의 중심 건물인 태화전은 황제가 정무를 살피고 각종 의례를 행하던 공간인데요. 마당의 오른쪽에는 문관이, 왼쪽에는 무관이 서 있게 되는 석비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금박으로 장식되어 있는 화려한 내부는 찬란했던 왕조의 역사가 스며 있습니다. 후의 왕궁은 중국의 자금성을 본따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붉은색 지붕은 화려한 색채와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날아오를 듯한 정교한 용 조각엔 생동감이 넘칩니다. 하지만 최근에 복원된 태화전을 제외하면 과거의 영화가 상처 속에 남겨져 있는 듯이 느껴졌는데요. 후의 지역은 베트남 전쟁 당시 폭격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었던 곳입니다. 그 당시 왕궁을 비롯해 많은 유적들이 폐허로 변하고 말았는데요. 199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복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세월의 무게가 가득 내려앉은 궁터는 침략과 전쟁으로 점철된 베트남 순환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1945년) 이곳 왕궁에서 웅웬 왕조의 마지막 황제 바오다이가 호치민에게 권력을 넘기며 왕좌에서 내려왔는데요. 이것으로 베트남 왕조 시대는 문을 닫게 됩니다. 흘러간 영광의 역사가 왕궁의 곳곳에 쓸쓸함을 더하는데요. 권력의 허무함과 세월의 무상함이 가슴 깊이 스며드는 듯합니다.
1954년 베트남이 남북으로 분단되면서 북이 17도선을 따라 비무장지대가 만들어졌는데요. 그곳에서 인접한 후에는 베트남 전쟁의 격전지가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옛 왕조의 수도도 심하게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남긴 것이 아픔만은 아닙니다. Như tôi nói ban đầu đấy thì đây Huế là một cái gọi là cố đô của Việt Nam, nơi mà người ta rất là cầu kỳ trong chuyện ăn uống. Người Huế không chỉ muốn ăn ngon mà nhìn nó phải đẹp nữa, tức là người ta phải ăn bằng mắt. Người Huế không chỉ chú trọng tới cái khẩu vị ăn, tới cái vị giác khi mình ăn, cái món ăn phải đương nhiên là phải ngon. Và bên cạnh đó chúng tôi cũng còn chú trọng tới cái phần trình bày, có nghĩa là phải đẹp mắt. Tức là người Huế có câu gọi là ăn bằng mắt. Đấy, tức là món ăn phải đẹp để mình nhìn vào là đã thấy thích ăn rồi. Hoa này là hoa gì ạ? Cái này chúng tôi không gọi hoa mà đây là một cái món ăn tráng miệng trong những cái bữa ăn sau khi người ta ăn xong của người Huế chúng tôi. Thông thường thì đây là cái bánh làm từ đậu xanh, đây là quả xoài, đây là trái thanh long, đây là quả lựu, quả sơ ri hay là quả khế. 직접 맛을 봤는데요. 그 과자 같은 맛이 나는 망고 맛집도 있고요. 그때는 이 떡이 씹혀서 아주 과일 맛과 떡 맛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이걸 먹으면 아주 맛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색다른 맛이었습니다. 왕실의 위엄을 나타낸 것은 왕궁만이 아닙니다. 옛부터 왕들은 거대한 무덤으로 권력을 드러내고자 했는데요. 웅웬 왕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웅웬 왕조 황실 무덤 가운데 하나인 뜨덕 황제 릉. 뜨덕 황제는 왕조 13명의 왕 중 가장 재위 기간이 길었던 제4대 왕인데요. 이곳 왕릉은 웅웬 왕조의 유적 중 가장 잘 보존된 곳입니다. 자신의 능을 화려하고 정교하게 직접 설계했던 뜨덕 황제. 1864년에서 67년까지 만 3년에 걸쳐 3천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마치 궁전과 같은 이 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뜨덕 황제는 생전에 이곳에서 화려한 생활을 즐겼다고 하는데요. 100명이 넘는 후궁을 거느리며 연꽃 잎에 밤새 맺힌 이슬을 모아 차를 마셨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흥은강을 따라 남쪽으로 4km 정도 내려가면 베트남에서 가장 유명한 사원 중 하나인 티엠무 사원을 만나게 됩니다. 1601년에 만들어진 이 사원은 강별 언덕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사원 입구에는 벽돌로 만든 팔각형의 7층 석탑이 세월의 흐름을 잊은 듯 빛바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다홍빛을 띠고 있는 이 석탑은 높이가 21m에 달하는데요. 웅웬 왕조의 제3대 황제였던 티오찌 황제가 세운 석탑입니다. 후에뿐만 아니라 베트남을 대표하는 건축물 중에 하나로 손꼽힙니다. (40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흥강과 함께 해온 티엠무 사원, 후에의 또 다른 역사이기도 합니다. 석탑을 지나 사원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짙은 향내음이 가득했는데요. 티엠무 사원은 남방불교의 색채가 강한 곳이라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유명한 고승을 많이 배출해낸 티엠무 사원. 특히 1963년 부패한 남베트남의 지엠 정권의 항거에 분신한 티 꽝득 스님이 주지로 있던 사찰인데요. 이후에도 독재에 맞선 불교도들의 항거의 중심이 되었던 곳입니다. 베트남 역사에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곳 티엠무 사원에는 지금도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요. 저마다의 간절한 기원을 담은 향불이 하루도 꺼지지 않습니다. 사원 곳곳에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풍경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베트남의 고궁이나 사찰 등에서는 아름다운 분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옛부터 황실에서 분재 장식으로 정각의 내부를 화려하게 꾸미면서 분재 기술이 발달해 왔다고 합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분재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선물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분재는 베트남의 일상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소품입니다. 이런 사찰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집이나 식당, 가게에도 이런 분재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음력 새해에는 이런 새로운 분재를 사들여서 집안의 새해를 소원하는 그런 의미를 담습니다. 특히 이 귤나무하고 복숭아나무는 신년 뗏 의례 때 반드시 필요한 분재입니다. 그래서 음력 설 전에 새 분재를 사들여서 집안을 장식합니다. 특히 귤나무는 재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많은 재물이 들어오고 번영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원을 상징하는 것이죠. 무병장수와 불을 상징하는 귤나무. 그래서 정월이 되면 베트남 거리에서 귤나무를 파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원 한켠에서 아이의 독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아주 진지하게 불경을 읽고 있었는데요. 이곳 티엠무 사원은 동자승들이 수행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 học kinh à, phát kinh à? Dạ, À, dạ kinh Nhật Tùng. à vâng. Cháu tốt được à? Dạ, Cháu đã sống chùa này bao lâu rồi? dạ 1 năm rồi. À, tại sao cắt tóc nhớ vậy ạ? Giờ mình mới còn nhỏ mà học xong thì chính là cạo cái này đi. Dạ, khi mua lên làm mà khi mua thò vậy rồi là làm chủ rồi cạo cái này đi. À. 절에 들어와 2, 3년 동안의 수행을 마쳐야 남은 머리를 깎고 정식 스님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일종의 견습 기간인 셈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부처의 눈에는 사람이 모두 연꽃으로 보였다고 하는데요. 탁한 물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연꽃처럼 저 어린 동자승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훌륭한 스님으로 자라길 기원해 봅니다. 중부 고원지대에는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소수민족들의 삶을 찾아 다시 길을 나섰는데요. 마침 수업을 마친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을 상징하는 하얀 아오자이는 여학생들의 교복으로 많이 애용되고 있는데요. 이 학교에서는 일주일 중 월요일은 반드시 아오자이를 입는 날이라고 합니다. Thị trấn là hầu như đọc Mân Âu ạ? Mân nhiều. Dạ vâng. ED thì thế nào? Dạ? ED. ED. À, ED cũng có nhiều ạ? Gia Lai cũng có không? Gia Lai. Gia Lai ít. Ít có ít ạ. ED nhiều không? Mân nhiều à? Dạ. 베트남 중부 고원지대의 에데족은 독특한 모계사의 풍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소수민족입니다. 솥대를 몰고 지나가는 에데족을 만났는데요. 저도 에데. 이분이 에데 소수민족 에데 분들이십니다. 지금 소머리를 하셔서 지금 소를 먹이려고 데리고 나왔네요. 잠시 대화를 시도해 봤는데요. 부끄러운지 자꾸 피하기만 합니다. 에데족 사람들에게 마을 위치를 물어봤는데요. 이쪽 지금 에데 마을로 지금 소들이 가고 있다는데요. 이쪽으로 가면 에데 사람들이 사는 데를 갈 수 있답니다. 이 여성들을 따라 마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낯선 손님을 반기지는 않는 눈치였는데요. 솥대를 재촉하며 자꾸만 걸음이 빨라집니다. Chị ơi, thì từ từ nhá, tôi muốn nói chuyện một lúc thôi. Giây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자꾸 도망만 갑니다. 결국 소 2마리가 낙오되고 말았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많은 소수민족들이 저지대로 내려와 다른 민족과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자신들의 전통을 고집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외지인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쫓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저 에데족 여성들인데요. 지금 소를 먹이고 마을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산에서 화전농을 하고 이동식 경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곳에 정착해서 오랫동안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마을의 규모도 작고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좋은 농토를 찾아서 이주를 하면서 살아야 했죠. 근처를 지나다 보면 조용히 나타났다 사라지는 에데족 사람들의 모습을 간간히 볼 수 있는데요. 베트남의 많은 소수민족들처럼 에데족도 자신들만의 독특한 삶을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부온돈 마을을 찾았습니다. 이 마을에는 30마리의 코끼리를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말과 같은 운송수단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Cả Lào, cả đây, cả dân tộc Mân Âu, Kinh cũng sống như 에데족, 문홍족, 라오족 등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함께 살아간다는 마을. 그러나 새로운 환경을 찾아 이주한 사람들은 적당한 일거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옛부터 베트남 사람들은 코끼리를 영물로 여겨왔었는데요.
이곳에서도 마을 사람들이 관광객을 상대로 생계를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 주변을 돌아보기 위해 코끼리를 타고 나섰습니다. 오랜 시간 자신들이 머물렀던 곳을 벗어나 낯선 땅에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물살을 헤쳐가며 강을 건너는 것처럼 이들은 지금 새로운 변화를 경험해가고 있습니다. 베트남에는 소수민족들을 국가정책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점점 경제적으로 소수민족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경제정책을 하고 있고요. 소수민족들을 가급적 고산 지역에 사는 소수민족들을 저지대로 이주시켜서 여러 종족들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 피고 있습니다. 오랜 전통과 독특한 문화, 그리고 풍요로운 자연까지 알면 알수록 더욱 매력적인 나라 베트남. 다 듣지 못한 그들의 이야기에 아쉬움이 남는 여정이었는데요. 아직 순수함을 잃지 않은 이곳에서 역사의 시간을 생각해 봅니다. 지구의 심장 같아, 심장. 사람들이 이게 쉽게 간다! 와.